96회 문제 보자. 일반 교평 기준상 재무상태표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로 1번부터 틀렸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또는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말 씁니다. 1번에 틀렸어요. 자산은 유동, 비유동, 유동은 당좌, 재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구분하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익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이익경으로 구분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다 맞죠? 2번 재고자산 분류와 공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재고자산은 총액으로 보고하거나 상품, 제품, 재고품, 원재료, 소모품 등으로 분류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얼마, 제품 얼마, 원재료 얼마 이렇게 세 분류해서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총액으로 재고자산 이렇게 해서 보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다만 그 총액으로 보고했을 때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개념 이해가죠? 상품 만원, 제품 만원, 원재료 만원 이렇게 해서 보고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재고자산 3만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재고자산 3만원 이렇게 그냥 총액으로만 보고했을 때는 주석사항에 그 3만원의 내용을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먼저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다. 또는 뭐 원가법 중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다. 우리 회사는 원가법 중 뭐 총평균법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석상에 보고를 해줘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그럼 뭐가 틀렸나 볼까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가액과 후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의 저가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바뀌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물량흐름이 선입선출법이겠지. 근데 후입선출법은 역행하는 거지, 그치? 그럼 니네가 왜 후입선출법을 썼는지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일반적인 물량흐름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잖아. 선입선출법이란 말이죠. 근데 후입선출법을 썼어요. 그럼 니네가 왜 후입선출법을 썼는지 그 이유와 선입선출법, 평균법 다 주석상에 기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을 사용해서 재고자산 원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가액과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의 저가법을 적용해서 계산한 재고자산 평가액과의 차이를 주석으로 기재를 해줘야 돼요. 틀린 것은 몇 번? 3번. 의미 이해가죠? 일반적인 물량흐름은 무슨 법이다? 선입선출법. 근데 후입선출법을 썼으면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런 사정에 의해서 후입선출법을 썼습니다. 선입선출법을 썼을 때는 얼마고 평균법을 썼을 때는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석사항에 기재를 해줬어야 된다. 넘어가서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축 건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요. 공사대금 평균 지출액은 35만원이다. 여러분 볼까요? 건물을 짓는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 짓는데 지출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35만원이라고요. 연평균 지출액이 35만원. 이 연평균 지출액 35만원이 특정 차입금하고요.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연평균 지출액이 특정 차입금하고 일반 차입금. 그러니까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려온 돈하고 나머지 운영 자금하고 나눠지는데 특정 차입금이 얼마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72만원 나와 있죠. 72만원. 그런데 곱하기 12개월분에 차입기간이 4월 1일부터죠. 4, 5, 6, 7, 8, 9, 10, 11, 12 9개월만 들어가면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요? 54만원 나오죠. 일반 차입금은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일반 차입금은 들어간 게 없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연평균 지출액이 얼마나 그랬어요? 35만원이야. 이 돈이 무슨 돈으로 지출됐느냐 이거지. 저 건물 신축하는데 들어간 35만원이 특정 차입금인지 일반 차입금인지 아니면 회사 돈인지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특정 차입금 빌려온 게 72만 원 빌려왔는데 4월 1일에 빌려왔으니까 12분에 구하면 이게 특정 차입금의 연평균 차입액이 되는 겁니다. 54만 원 나왔으니까 이 돈은 다 이 돈의 성격은 다 뭐라고요? 특정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일반 차입금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거기 문제가 뭐예요? 특정 차입금이 72만 원이 있고요. 일반 차입금의 자본화 대상 차입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빵원이라고 빵원. 1번.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 4번. 장부의 오류 중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오류는 자동조정 오류와 비자동조정 오류로 구분된다. 자동조정 오류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내가 봐봐. 이번에 보험료 지급했어. 그 결산 때 선급비용 계산해야지. 그죠? 선급비용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선급비용 계산을 안 했어. 그래도 그 다음 연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2년치는. 왜냐면 자동조정적 오류라는 걸 설명을 해줄게요. 자동조정적 오류라는 걸 10월 1일에 1년분 보험료를 120만원 지급했어요. 120만원 지급했습니다.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 그 다음 연도도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당기순이익. 자, 수익을 200만원으로 가져갈게요. 수익을 200으로 가져갈게요. 매년 200만원으로 가져갈게요. 1년분 보험료 120만원 지급하면 대부분 보통 예금이 120. 그치? 차변은 뭐라고 하니? 보험료 120. 맞아요? 그러면 12월 31일에 어떤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죠? 12월 31일에 어떤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야? 대변에 가서 보험료 없어지지? 맞죠? 그리고 차변의 선급비용이 생기면 내년 거 분배하라고 했으니까 90만원이죠?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 10월 1일부터 1년이면 내년 9월 30일까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년 거 90만원. 선급비용 90, 보험료 90. 그러면 보험료가 여기는 얼마만 들어가는 거예요? 30이 들어가고 여기 얼마 들어가는 거야? 90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의미 이해가죠?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얘는 얼마 나오죠? 170. 여기 단기순이익은 얼마 나오니까 110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경우야. 두 개 합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8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두 개 합산하면 4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 그지? 비용은 얼마죠? 비용은 120만 원의 비용이 생겨서 순이익은 280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년분 보험료를 지급을 했어요. 차변의 보험료 대신에 보통 예금이야. 결산대가 되면 보험료가 없어지고 차변의 선급비용이 되는 거잖아, 그지? 90만 원. 그럼 결국은 여기는 30, 여기는 얼마가 가는 거야? 90이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170, 여기는 110. 어쨌든 합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분계를 안 했어요. 이 분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래? 이 분계를 안 했어. 이때 비용이 얼마 가니? 120이 가지. 단기순이익은 얼마예요? 80이지. 이때는 비용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저는 한꺼번에 다 처리했잖아. 얼마예요? 200이지. 두 개 합산하면 280이지. 아무 문제 없지, 그치? 이게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야. 내가 굳이 오류를 정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정이 돼서 합산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이걸 자동조정적 오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여기 봐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은 다 자동조정적 오류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줄게.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것들을 자동조정적 오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봐요. 재고자산도 요번에 안 잡은 거 내년에 다 팔잖아, 이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재고자산도 그 다음 연도에 다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부동산은 뭐가 투자부동산이지? 비영업용 토지나 건물이죠, 그쵸? 비영업용 토지나 건물은 다음 연도에 무조건 팔아? 언제 팔을 줄 알아, 그치? 자동으로 조정이 안 된다고요. 매각될 때까지 자동으로 조정이 안 돼요. 매각될 때까지. 얘네는 여러분 여기 봐요. 얘네는 매각이나 뭐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투자부동산은 팔릴 때까지는 뭐 자동으로 조정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말을 씁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 5번. 다음 중 우발부채와 충당부채에 대한 셈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발부채는 뭔지 하면 우발부채의 뜻이 우발부채의 뜻.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메모 한번 해보실래요?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현재 채무는 아니지만 미래에 채무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발부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보증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보증서 줬어요. 또는 가족 중에 누구한테 보증서 줬어요. 보증을 서줬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 그치? 근데 그 보증 채무자가 빚을 안 갚으면 그 빚이 고스란히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채를 우리가 우발부채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발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될까? 나 누구 보증서 줬어요.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부채를 인식한다? 부채를 인식하는 거 아니고 주석으로 기재를 하면 되죠. 주석으로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맞아요. 충당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우리가 충당부채라고 합니다. 충당부채 명목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의무 이행을 위한 자원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잖아요. 여기 봐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과거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치? 과거에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현재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줄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계산할 수도 있죠, 퇴직금을. 그리고 미래 종업원은 언젠가 무조건 때려치워지겠지. 미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그게 충당부채 조건이라고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가 있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네, 요 세 가지 조건이 충당부채 조건입니다.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변동재정안전비 배분 차이는 소비 차이와 능률 차이가 있다. 맞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 개별원가 계산은 수량 생산에 적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공손이라는 게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깐만 거기 들어와요. 내가 붕어빵 틀이 10개가 있어요. 붕어빵 틀이 10개가 있는데 겨울에 아르바이트로 붕어빵을 구워서 팔아요. 근데 꼭 하나씩은 덜 익거나 조금 타요. 이게 공손품이야. 버릴 거야? 아니지. 여러분, 조금 탄 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잘 익힌 거 중간에 막 뒤섞어서 팔면 되는 거지, 그치? 완성품에 배부하면 돼. 조금 덜 익히면, 덜 익은 거는 어떻게 버리면 안 되지, 그치? 더 익히면 되는 거지, 미완성된 거니까 기말제품에 배부하면 돼요. 그래서 정상공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봐요. 정상공손은 내가 붕어빵을 만들 때 늘 하나씩은 그렇게 덜 익거나 조금 더 익힌 게 나오는 게 정상공손이야. 늘 하나씩. 더 익었으면 그냥 팔면 돼요. 완성품에 배부한다. 덜 익었으면 익혀서 팔면 돼요. 그럼 기말제품에 배부하는 거예요. 제부품의 뜻이 미완성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정상공손은 완성품에 배부한다. 비정상공손은 완성품 또는 기말제품에 배부한다가 그거야. 조금 탄 거는 완성품에, 조금 덜 익은 건 기말제품에. 비정상공손은 이런 거죠. 내가 붕어빵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정인이가 전화가 왔어. 퓨어만 재무제표 분석했다고 막 이렇게 막 통화를 하다 보니까 붕어빵 10개를 하나당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비정상적이라고 그래요. 버려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동그라미 3번 문제 이해 가십니까? 공소는 불량품인데 정상 공소는 조금 땄으면 완성품, 덜 읽었으면 기말제공품, 혼란한 표였으면은 비정상 공소, 비정상적인 거고 비반복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1, 2, 3번은 다 맞는데 그럼 4번은 뭐가 틀렸을까?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정해서 계산하는 건 정상원가 계산. 정상원가 계산만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제조간접비, 배부율, 우리 지난 강의에서 내가 설명해 줬었는데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나누기 예상 시간은 예정 배별 곱하기 실제 시간은 예정 배분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은 그죠? 과대배부, 작으면 과수배부 이거 다 제조간접비리겠지? 이걸 정상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원가 계산은 재료비 차이, 노무비 차이, 제조간접비 차이 분석하는 게 세 가지 다 분석하는 게 표준원가 계산이고요. 다시 한번 표준원가 계산은 재료비 차이, 노무비 차이 뭐라고요? 제조간접비 차이 세 가지를 다 분석하는 게 표준원가 계산이고 그래서 4번이 틀린 문장입니다. 자 7번 단계배부법에 따라서 보조부문비를 배부해라. 뭘 먼저 배부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전력부문을 먼저 배부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러면 전력부문을 먼저 배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써져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전력부 써져 있는 대로 보조부문이 전력부가 있고 뭐가 있어? 절단부가 있어. 맞나? 절단부가 있어요. 절단부. 그 다음에 제조부문에는 책상과 침대가 있어요. 책상과 침대가 있습니다. 전력부의 금액이 얼마래요? 전력부의 금액이 50만원. 50만원. 그대로 써지는 대로 할게요. 50만원. 절단부의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40만원. 40만원. 책상의 금액은 얼마라고 나와 있죠? 60만원. 침대의 금액은 8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뭘 먼저 배부하라고 그랬어? 전력부를 먼저 배부한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그랬지? 먼저 배부하는 전력부 먼저 배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군데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세 군데로 가라고 그랬다. 그치? 다시 한번 몇 군데로 가라고요? 세 군데. 먼저 배부하는 것은 세 군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전력부가 절단부에 몇 프로? 10% 돼 있네. 10%. 전력부가 절단부의 10%. 책상이 몇 프로? 40%. 침대는 50%. 합이 100%지? 첫 번째 배부하는 건 세 군데로 가라고 했잖아. 다 합치면 몇 프로 나와요? 100%? 그럼 그냥 곱해주면 된다고 했잖아. 50에 10%면 5만원. 얘는 40%니까 20만원. 25만원. 이렇게 배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력부 했고요. 자, 이제 여기 봐봐. 전력부 했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는 거지? 절단부는 몇 군데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 거지, 그치? 두 군데로만. 자, 봐봐. 절단부가 책상에 몇 프로? 절단부가 책상에 20%. 여기는 30% 합니다. 얘는 곱해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 봐. 절단부의 금액은 5만원을 배부해주는 게 5만원 있고 40만원 있죠, 그쵸? 두 개 뒤에서 얼마가 되는 거지? 45만원. 45만원 곱하기 두 개 더해주면 몇 프로예요? 50%. 50%분의 몇 프로? 20%가 가면 되죠. 18만원이 가면 돼요. 18만원. 여기는 18만원.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는 45만원에서 18만원 빼면 27만원 가죠. 27만원. 첫 번째는 세 군데로, 두 번째는 두 군데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침대 집계되는 제조원가로 물었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침대 집계되는 제조원가 여기 얼마 있어? 25만원, 27만원, 80만원 있잖아요. 25만원, 27만원, 80만원, 132만원.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보조 부분에 배부되는 침대 집계되는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다 더해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봐봐. 배부된 걸 물었으면 이거 두 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문장을 잘 읽어서 답을 체크를 하는 거야. 배부된 걸 물었으면 두 개만 더해주시면 되는데 제조원가를 물었으니까 세 개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계배부법.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다품종을 주문 생산하는 거 맞죠? 개별원가 계산은 제주간접비 배부가 필요하고까지는 맞아요. 뭐 변동원가 계산도 쓸 수 있고 정보원가 계산도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조선업 이런 데서 사용하기 적당하며 작업원가표를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맞죠? 제주간접비는 작업별로 추적할 수 없어라는 말이 포인트 얘기죠. 추적할 수 없는 게 제주간접비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부율을 계산해서 사용한다. 맞아요. 틀린 것은 2번. 자, 9번. 공손품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공손품이란 품질 및 규격이 표준을 미달하는 불합격품. 아까 얘기했죠, 그쵸? 불합격품, 불량품을 얘기한다고요. 정상공손은 작업자의 부주의, 생산계획의 미비 등을 이유로 발생한다. 얘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나는 비정상. 작업자의 부주의 때문에 나타나는 건 비정상 공손이란 말 쓰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그러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은 정상 공손이죠. 그렇죠? 불가피하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네, 이런 건 정상 공손이 되는 거고요.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네, 가하고 라가 맞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제주간접비 배부 차이를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공식이 뭐라고 했냐면 1번 제주간접비 연간 예상액. 제주간접비 연간 예상액 나누기 예상 시간이에요. 예상 시간은 예정 배부율. 제주간접비 연간 예상액 나누기 예상 시간은 예정 배부율. 두 번째는요, 예정 배부율. 두 번째는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입니다. 실제 시간은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 세 번째는 예정 배부액이 크면 예정 배부액이 실제 발생액보다 크면 과대배부, 작으면 과소배부. 이렇게. 자, 제주간접비 예산액이 150만원 나와 있죠? 150만원. 예산액이 150만원 나누기. 예상 시간은 예산 조업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 조업도는 10만 시간 나와 있어요. 10만 시간. 예정 배부율은 얼마 나올까요? 15원이 나옵니다. 15원 곱하기 실제 조업도가 9만 기계 시간이 나와 있죠, 그쵸? 9만 시간. 실제 시간은 9만 시간. 예정 배부액이 얼마 나올까요? 그리고 135만원? 예정 배부액이 135만원인데 실제 발생액은 120만원 나와 있어요. 실제 발생액은 120만원. 예정 배부액이 크죠? 과대 배부가 얼마 나오죠? 15만원 나옵니다. 과대 배부가 15만원. 그냥 저 공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저 공식에. 그래서 제주간접비 연간 예상액 나누기 예상 시간은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시간은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이 크면 과대 배부, 작으면 과소 배부가 되는 겁니다. 11번.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귀속 사업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매출 할인은 해당 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맞죠? 우리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 뭐 있죠? 매출 환입.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또 뭐 있지?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 세 가지가 있죠. 장기할부 조건은 월급 또는 연부에 따라 이해성 분할해서 수입하고 인도일로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여러분, 1년 이상, 딱 1년이잖아,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면 장단기 구분하기가 애매하잖아, 그쵸?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예요.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잠깐만. 인도일로부터 이렇게 나오면 1년 이상이 아니라 1년 초반하고 나와야지. 1년 초반.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어렵잖아, 그치? 1년 이상은 딱 1년도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요? 1년 이상은 딱 1년도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게 또 장기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1년 이상이라고 나올 때는 1년 초과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인도일이라고 나올 때는, 잠깐만. 인도일이라고 나올 때는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 1년 초과. 근데 1년 이상이라고 나올 때는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인도일 다음 날부터. 우리 기업회 기준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그래야지 1년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이번에 틀렸어요. 인도일부터가 아니라 뭐라고?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틀렸고,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의 기속은 원칙적으로 진행 기준을 적용하나, 여러분 용역 제공이 건설회사, 건설공사 얘기하는 거야. 우리 공사 수익 마이너스 공사 원가는 공사이익 이런 거 계산해봤죠, 그쵸? 자, 원칙적으로 진행 기준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 기준이 있다. 인도 기준, 즉 완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소기업이면서 공사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원칙적인 진행 기준이야. 우리 진행률 계산하는 거 해봤죠, 그쵸?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서 공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완성 기준, 즉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해당 사업년도 수익으로 예상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입금을 한다. 맞죠? 여러분,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법인세가 원천 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한다. 이거 내가 설명해드렸었나? 잠깐만, 이거 지워도 될까요? 차변의 미수이자 만원, 대부분 이자 수익 만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 아, 했었다 우리. 그래서 이자 수익 만원이 여기 만원이 가요. 영광이가 맞췄었는데. 네. 그치? 차변의 미수 수익 만원, 대변의 이자 수익 만원,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단기 순이익 만원, 만원. 얘는 입금부산이, 얘는 입금부산이 미수 수익 만원. 유보 발생 0. 세금 내지 마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음.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조정 없음. 각3년도 소득금액이 만원. 얘는 세금 내라. 그치? 얘는 각3년도 소득금액이 0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미수이자인데, 그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어디 거라고 그랬어요? 은행 예금이자라고 그랬어요. 즉 은행 예금이자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원천 징수 대상 이자라고 그랬어요. 원천 징수 대상은 입금부산이 판다고요. 근데 얘는 누구에 대한 이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이자라고 그랬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원천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얘는 세무조정 없다고 해요. 그냥 입금으로 보는 거라고요. 기억나지 이거? 자, 그래서 거기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10, 11번, 동그라미 4번.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그죠? 이자를 여기 봐봐. 이자를 해당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입금으로 본다. 세무조정 없다. 여기 봐요. 입금으로 본다가 뭐야? 세무조정 없다. 이거지, 그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거. 그러니까 거기 가로 안에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 등은 제외한다고 나와있지, 그치? 그러니까 맞는 문장이죠. 말 들을게 어렵죠, 그쵸? 네. 해석을 이걸 갖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12번. 법인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이거 첨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은 각 3년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4월 말까지. 이런 거 왜 만들어 놓나 몰라, 그지? 그냥 3월 30일까지 뭉쳐 하는 거 하면 되죠.
지금 표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법인은 있어요. 법인 네, 법인은 있어요. 개인이 없어졌나? 개인은 안 해요. 성실 신고? 그 확인서 제출하는 확인서 게 제출하는 확인서. 그거 제출하는 게 없어졌고 법인은 있어요. 아, 법인은 그 부동산 그거라서. 성실 신고 다 해야지. 확인서. 네, 확인서 확인서 제출이 제출이. 없어졌어요. 4번 내부 법인이 토지 수요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물납할 수 있다. 조세 물납은 개인만 되는 거예요. 법인은 안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조세 물납은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만. 법인은 안 돼요. 4번 틀렸고요. 13번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모아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맞고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봐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분 비율에 따라서 즉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랑 동업을 하잖아, 그치? 동업을 하면 일단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안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할 때 지분 비율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네, 부부끼리 공동사업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지. 소득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부자지간에 공동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개인사업자들. 왜? 그건 조세 회피 목적이잖아. 이게 왜냐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잘 봐. 내가 과세 표준이 4,7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율이 17%다? 아니 15%다? 세율이 15%예요. 과세 표준이 4,700이 나오면 4,600까지가 4,600만 원 넘어가면은 15%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15%를 적용받으면 세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와이프랑 공동사업자라고 그랬어. 그럼 과세 표준이 둘로 쪼개지겠지. 그래서 6% 적용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간의 공동사업을 주된 사업자의 소득으로 모두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공동사업하는 게 세금 절감 차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거야. 소득의 부관이 쪼개진단 말이에요. 4번에 공동사업장의 적대비 기부금 한도액은 각각 공동사업자를 1거주자로 적용한다? 아니죠. 적대비나 기부금 한도액은 공동사업장, 사업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봐서 한도액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공동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도액 계산하는 겁니다. 14번 필요경비 불산입, 즉 우리 법인세법 용어로 하면 성공불산입을 뜻하는 거죠. 비용 인정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소득세법에서는 대표자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 대표자급 법인은 인정이 되죠. 법인은 대표자급여가 인정이 되지만 소득세법에서는 인정이 안 돼요. 필요경비 불산입. 건강보험료 대표자급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인정이 안 돼요. 필요경비 불산입. 벌금도 안 되고요. 가다라 3개입니다. 가다라. 3번.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이제는 이제 7월 1일 지났죠, 그쵸? 2억 이상인 경우, 네. 법인사업자가 계약의 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일이 작성일자가 되는 거고요.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재화를 판매하고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그죠? 일단은 카드 결제했잖아, 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중복 발급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증빙은.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맞고요. 4번. 개인사업자가 공급식이 되기 전에, 즉 물건 팔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선수금이죠. 여러분 선수금 받은 거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4번에 틀렸습니다. 선수금 받은 거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